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화상으로 진행하는 평화통일 강연회의 사회를 맡게 된 민주평통사무처 유라시아 지역과장 김식입니다. 오늘 강연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어떻게 어디까지란 주제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강연 순서는 먼저 수석 부의장님께서 강연을 40분에서 50분 정도 하신 후에 약 10에서 2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강연 중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정리해서 수석 부의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께서 강연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해외 자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지금쯤은 아마 제가 유럽에 가서 현지 이 강연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화상으로 강연을 드리게 됐습니다. 대신 한 곳에 그치지 않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장점도 있네요. 역시 이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더 편리해진 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저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전에 우리 김식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어떻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예상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라는 말은 왜 붙었을까?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동안에 한국의 그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뭐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1989년 9월 11일 당시는 노태우 정부입니다만은 당시 국토통일원의 장관이었던 이홍구 장관께서 야당의 그 의견까지 종합을 해서 정리해낸 것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겁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당장 통일로 갈 수가 없다. 먼저 교류협력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남북연합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쳤다가 마지막에 통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일종의 3단계 통일 방안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이라는 것을 그 통일이라는 말에 개념을 넣고 남북의 견해차라고 그럴까 개념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통일이라는 말을 하지만 북한은 9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통일이라는 말을 굉장히 일종의 방어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 경제가 남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을 때는 통일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60년대 또는 70년대 초반까지는 솔직히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남한이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하고 반면에 남한은 이제 80년대는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그러는데 북한은 80년대부터 제로 성장으로 가다가 9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제로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의 임계점이랄까 분계선에서 북한은 솔직히 흡수 통일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통일하면은 잘못하면은 북쪽이 남쪽에 흡수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말을 갈라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통일은 어렵다. 제도 통일을 그 사람들은 이제 통일이라는 용어를 쓰고 제도 통일은 그거는 일개 국가의 일개 국호, 일개 국기 이런 상태, 정부도 한 개. 이거를 이제 제도 통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각각 남한과 북한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그 제도 통일로 가기 전에
민족 통일부터 하자.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사실은 남북의 민족 간에 서로 공존하면서 같은 민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만 먼저 가자. 그게 북한의 입장이 되고 말았어요. 90년대 와서.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이라는 말을 북한이 60년대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을 때는 연방제를 전제로 한 통일이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쓰다가 자기네들의 경제가 남한보다 열세에 처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연방제를 제대로 했다가는 남쪽에 먹힐 수 있다. 낮은 단계로 가자. 낮은 단계 연방제부터 하자. 근데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은 좀 학술적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학문적으로 말한다면은 그 일종의 국가연합입니다. 국가연합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금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의 현재 21 대여섯 개 국가가 유로피안 유니언, EU라는 협력체를 만들어 가지고 다 25 대여섯 개 국가가 있고 다 국호도 있고 국기도 따로 있지만 적어도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완전히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이 그 EU에서 빠져나갔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브렉시트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고 어쨌건 그 정도까지만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북쪽에서 90년대 초부터 내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편 그것은 남쪽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9년 9월 11일 날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내놨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말하는 남북 연합까지만 하자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럴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교류협력을 하다 보니까 남북 간에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햇볕 정책에 의해서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북쪽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회담 대표로서 수석 대표로서 그들과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고 비공식적으로 은근히 걱정을 하는 게 이게 남쪽이 교류협력을 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북쪽을 남한화시키려고 그런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요. 그들 문자로는 우리를 녹여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도와주면서도 교류협력을 하면서도 그쪽이 북쪽이 그런 식의 걱정을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면서 도와주려다 보니까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 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빌어가면서 도와주느냐 하는 식으로 비아냥될 수 있지만 남과 북이 경제력 격차가 커지면서 솔직히 우리가 북쪽을 끌어안는 식으로 관리를 해야만 그나마 관계가 평화적으로 가는 것이지 1대1의 관계로 해가지고 뭐 네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올 수 있어. 네가 이만큼 해야만 나도 이걸 이만큼 해줄 수 있다 하는 식으로는 소위 그 상호주의 아주 기계적 상호주의 방식으로는 남북 관계를 우리가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접근을 하느냐면 이게 잘 사는 형과 가난해진 동생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비유를 하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사는 쪽에서 형편이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면은 뭐라 그럴까 집안의 그 분위기가 화목해지고 그야말로 명절 때도 모여서 다 즐겁게 어른들 모시고 명절을 세고 또 뭐 기제사 때도 뭐 빠짐없이 오고 그러지만은 그거 도와주지 않으면은 같은 동네 살면서 지나가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게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남도 똑같아요. 남한이 잘 살게 됐으면 그만큼 여유로워진 그 경제력을 가지고 북한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면서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만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칼을 우리를 향해서 쓰지 않게 된다. 원리는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자는 얘기예요. 평화를 가져오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추진해왔고 남북 관계도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 왔습니다. 햇볕 정책 시절에는. 저는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박정희 정권 말년이지만은 대북 압박 정책 시절도 겪었고 햇볕 정책 시절도 겪었고 햇볕 정책 시절에는 직접 일선에서 북쪽과 많은 접촉과 대화를 했고 또 대북 지원도 많이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경제협력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만은 그게 됐을 때 북쪽 사람들이 남쪽을 바라보는 눈초리라든지 또는 심지어 김정일 위원장까지도 남쪽에서 쌀과 비료를 보내줘서 우리 인민들이 고맙게 생각한다. 그 인사는 꼭 전해주십시오.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할 정도까지 됐었어요. 2005년 6월 17일 날 당시 제 후임인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직접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그런 상태가 계속됐더라면은 지금처럼 북한이 뭐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미사일을 지금 언제 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 죽겠다 하는 그런 공포에서는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을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에 경제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경제 공동체부터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사회문화적인 동질성이 높아져요. 왕래가 잦아지고 그러면 우선 첫째 패션이 비슷해집니다. 말투가 비슷해지고 소위 그 행동 양식이 비슷해져요. 안 만났을 때는 완전히 이상한데 만나면 어색하고 그런데 이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뭐 남쪽에서 가는 쌀과 비료가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북쪽이 남쪽을 뭐 모방한다 그럴까 흉내를 내는 말투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 남쪽에서 쓰는 용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네 용어로 쓰는 경우도 이제 많아졌는데 그게 사회문화적으로 이제 동질성이 커지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경제 공동체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한 뒤에 그다음에 정치 공동체로까지 넘어가면은 그건 통일이에요, 그것이. 근데 정치 공동체가 통일인데 정치 공동체가 된다면 이제 국호도 한 개가 되고 군대도 하나만 이제 군대 한 개, 국기도 한 개, 뭐 국가도 한 개, 뭐 정부도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정치 공동체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 거기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 것을 북한이 두려워하더라 이거죠. 말하자면 2등 국민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동서독의 경우에 동서독이 통일된 뒤에 그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에 대해서 가졌던 일종의 열등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이 통일된 뒤에 동독이 서독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못 살지만 그러나 1인당 국민 소득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통일된 뒤에 독일의 동부 지역 사람들, 동독 지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사실상 프랑스 국민 소득만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그만큼 그들에게 경제적 평형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조금 서독 사람들을 보면은 좀 꿀리는 데는 있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면 내가 그래도 프랑스나 이런 데보다는
잘 사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북한은. 그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3주년인가요, 벌써? 취임 3주년 기념으로 기자회견을 할 때 갑자기 이제 평화공동체, 아니 생명공동체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은 그 생명공동체라는 용어는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에서 많이 거론이 됐던 거고, 수시정책권의 형식으로 생명공동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원래 그동안엔 경제공동체, 교류협력을 통해서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공동체, 그리고 정치공동체의 통일까지 가야 되는 걸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화하는 순서를 정했었지만, 이게 그러기 전에 경제공동체보다는 생명공동체를 먼저 만들 필요가 생겼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북쪽의 보건의료 문제, 방역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취지에서 생명공동체라는 말을 이제 평통에서 쓰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반영이 돼서 대통령 연설에 나왔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 평통이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공동체라는 것은 그게 그냥 방역, 보건의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 문제도 들어가고, 또 하나는 솔직히 식량 문제. 식량 문제는 결국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 점을 감안할 때 생명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속에다가 보건의료 협력, 방역은 물론이고 식량 문제까지도 포함을 하고, 뭐 DMZ의 그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환경 협조까지 하는 그런 단계로 먼저 진입을 하자. 그러다 보면은 경제적인 공동체를,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막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그 밑에는 교류 협력이 활성화하는 것이 바닥에 깔려 있다고 이제 먼저 전제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전에는 경제 공동체, 교류 협력을 통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정치적으로는 남북 연합까지만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통일로 가자 하는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놓았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벌써 89년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고, 북한의 여러 가지 국제적 지위라든지 경제 상황을 볼 때 차라리 평화 공동체로 시작을 해서 경제 공동체로 넘어가 가지고, 왜냐하면 사회문화적인 공동체에서 이제 평화 공동체까지만 가자. 정치 공동체까지 바로 넘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그렇게 이제 방향이라든가 순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서 통일의 방법론이랄까 단계가 생명공동체, 경제공동체, 평화공동체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다고 보고, 마지막에 통일,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둬야 되고 그건 후대들한테 넘겨야 되지, 지금 당장 거기까지 가자고 하면 북한은 방어적으로 돼서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척 하면서 슬슬 자기네들을 변질시켜가지고 자본주의화 시키고, 그래서 말하자면 북쪽 체제에 대한 불평이 일어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흡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을 가지고 방어적이 될 거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는 좀 조심해서 쓸 수밖에 없이 됐습니다. 참 좀 아까운 일이지만, 아쉬운 일이지만은 도리 없이 그 통일이라는 말은 정치적 통일처럼 지금 규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 될 말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쉽게 쓰는데 북쪽이 이거 두려워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은, 아까 경제공동체에서 사회문화공동체, 평화공동체까지
가고 그러니까 저이 생명 공동체가 먼저 들어가야 되네요. 생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평화 공동체 이렇게 순서를 잡는다고 칠 때 그 평화 공동체라는 것은 유럽 연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렇게 남북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고 필요하면은 가서 여행 가가지고 뭐 북쪽 사람들도 남쪽에 왕대로 다녀갈 수 있고 우리도 물론 북쪽에 가서 또 금강산을 가고 뭐 백두산도 가고 묘양산도 가고 근데 그때 또 평양시대도 돌아보고 북쪽 사람들도 와서 서울에 와서 KTX도 좀 타보고 말이지. 이런 식의 관계가 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분단의 고통이 최소화되고 뭐 가족 결합까지도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이상 가족이 재결합하는 분단의 고통이 최소화되고 또 이 분단으로 인한 불편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무슨 무력적으로 도발할까 봐서 겁을 내고 북쪽은 경제를 앞서서 자기네를 녹여먹을까 봐서 더욱 겁을 내는 그런 상태가 아닌 그냥 서로 믿고 왕래하는 상태. 그걸 이제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법률적인 통일 또는 제도적 통일이 이제 정치적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예. 라틴어까지 쓰면 더 어려워지겠네. 근데 그러니까 유니피케이션은 유니피케이션인데 대주례 하면 이제 법률적 제도적 통일이라는 뜻이 되니까 대주례 유니피케이션까지는 욕심내지 말고 데팍토 사실상의 통일 단계까지만 가는 걸 목표로 삼고 북한과 교류 협력하자 또 그다음에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데 서로 협력하자 하는 식으로 이제 북한을 설득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이제 임기가 만 2년이 지금 벌써 안 남게 됐는데 이게 빨리 좀 금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북한을 설득해 가지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만 다음 정부가 그걸 이어받아서 그야말로 분단의 고통 없이 또는 불편 없이 쉽게 왕래하면서 서로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솔직히 정치 공동체를 의미하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 만나면은 또 이런 발문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 속에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통일이라는 말을 사실은 또 의외로 쉽게 씁니다. 남쪽에서 뭐 정상들이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김대중 대통령 갔었을 때도 그렇고 그러지만 무조건 막 통일 막 외치고 그러죠. 우리 쪽에도 그 통일이라는 말을 쉽게 쓰면서 미군 나가고 미군 철수시키고 통일하자고 그 통일이라는 말을 쉽게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게 입으로 통일이라는 말이 쉽게 나온다고 해서 머릿속에서도 그 통일을 쉽게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닙니다. 일종의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거지 그 현실적으로 그걸 하자고 덤비면은 아마 그러면 어떤 통일을 말하는가 해서 논의를 시작하다 보면은 결국 끝이 없이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딱 통일은 당분간 접어둔다. 그러다 포기한 건 아니다. 우리는 일단 유럽연합과 같은 상태의 남북관계, 유럽연합 속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끼리 25개 국가들끼리의 관계 정도까지만 가도 좋다. 또 비슷한 건 또 있습니다.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도 다 가맹국들끼리 국가도 있고 국기도 있고 별개로 하면서도 합의한 부분에 관해서만 협조를 하는 그러면서 서로 경제적으로도 서로 그 관세 장벽 같은 거 없이 긴밀하게 돕고 하는 그런 관계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제 남북연합이고 더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국가연합이란 겁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얘기가 되풀이되는 것 같지만은 교류협력부터 처음에 하겠다고 했던 89년도에 나왔던 한미적 공동체 통일 방안, 그거는 노태우 정부에서 만들었지만은 김영삼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었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거 무효라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는 자진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민주주의적인 정책 또는 통일 정책을 다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전제하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대로 그냥 노태우 정부 것을 인정했던 그런 한미적 공동체 통일 방안에 기반에 서 있다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다만 취임 3주년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생명공동체라는 개념을 하나 집어넣었다. 그런데 4단계가 되는데 솔직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 속에는 평화공동체까지만 가고 정치공동체 그거는 조금 뒤로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전제하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우리 자문위원 여러분들도 그 정도까지만 욕심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평화공동체를 매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북 간에 이렇게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쉽습니다. 실제로 남쪽에서 쌀과 비료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던 시절에 북쪽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 걱정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렇게 올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은근히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건 당신이 하기 나름이야. 만약 이 쌀과 비료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DMZ 안에서 총소리가 들리거나 LLA 상에서 무슨 어선을 납치해 가면은 그날로 이건 스톱이야. 알아서 해.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북쪽이 쌀과 비료가 가던 시절에 북쪽은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까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잘 사는 형과 형편이 어려운 동생 간에 형제 간에 그야말로 이 유무상통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서로 도우면은 저 형제 간에도 화목하고 뭐 여러 가지로 편리한데 그게 없으면은 불편해지듯이 그런 식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비판과 저항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비판하느냐? 왜 퍼주느냐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갖다 바치느냐? 저희들이 못 살게 된 것이 우리 때문이냐? 저희들이 알아서 우리는 누가 도와줘서 잘 사는가? 각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 살면 끝나는 건데 왜 우리가 가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돼? 심지어 통일까지도 걱정하는 사람들은 통일된 뒤에 가난뱅이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먹여 살리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싫어.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보수진영에서는 그런 식의 얘기를 부추깁니다. 근데 얘기가 조금 건너뛰는 것 같지만은 통일이 되면은 통일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평화 공동체까지만 돼도 군사적 군장이 이제 흔적이 줄어드는 상태가 될 텐데 말하자면 경제 협력을 통해서 평화 공동체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군사적 긴장이 저하되면은 군비에 써야 될 돈을 당장 다른 데 돌려 쓸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같이 소위 자녀 양육 문제가 복잡하고 학교에서 돌아온 애들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를 더 이상 못 낳는 그런 참 이상한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그걸 전부 다 군비에 쓸 돈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남는 돈을
내부 복지, 특히 자녀 양육이라든지 교육 같은 데다가 돌려 쓴다면은 그만큼 특히 아마 여성분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뭐 해외 동포들께서는 그런 이제 고민을 상대적으로 지금 국내에 사는 분보다는 적게 느끼겠지만은 이제 그런 이점이 있고, 또 하나 통일 비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얘기를 좀 끝내고 갑시다. 통일 비용이라고 그런 게 그냥 분단됐을 때, 지금 우리는 분단돼 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평화 공동체도 통일 이전에 평화 공동체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분단돼 있는 동안에 지금 안 써도 되는,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국방비, 그건 바로 분단 비용이에요. 국방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은 그런 짓을 안 하지만은 한때 반공교육이라고 해서 대학 뭐 도덕 반공 뭐 이렇게 해서 그 반공교육 뭐 그 하느라고 뭐 포스터 뭐 그리고 교재 만들고 그쪽에 교사 양성 따로 하고. 근데 그때의 반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을 막아내야만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처부시자 공산당, 무슨 때려잡자 김일성, 이런 식의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적대감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뭐 저도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다만 직업적으로 통일 문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그런 분단 시대에 구축된 일종의 반북 이데올로기, 이게 쩔어 있는 사람들은 왜 퍼주느냐? 대북 지원이라는 걸 퍼주라고 딱지를 붙이니까 아주 듣기 싫을 뿐만 아니라 뭔가 지금 이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은, 현장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은, 아까도 잠시 예를 들었지만 쌀과 비료가 일정에 가던 동안에 우선 총소리가 안 나더라. 그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눈초리가 우선 첫째 살가워지고, 말씨가 그렇게 가시돋친 말이 나오지를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하자고 그러고, 그게 결국에 평화 공동체로 가는 건데, 불행히도 정권이 소위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스톱이 돼버렸어요. 2008년에 금강산 관광 중단되면서 그쪽은 완전히 막혔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2016년입니다만은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해버리니까 또 서쪽도 막히고,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2년에 자재 장비를 줘가면서 연결해놨던 남북철도도로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북 간의 철도도로를 2002년 9월 18일 날부터는 북쪽의 자재 장비가 부족한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재 장비를 줘가면서 전쟁 기간 중에 끊어졌던, 뭐 일부러 끊었던 것도 있고 폭격으로 끊어진 것도 있는데, 그 철길과 도로를 갖다서 다 우리 쪽에 자재 장비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지금이라도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봉계선 넘어가지고 판문역 통과하고 개성역 통과해서 신의주, 개성 평양 신의주 단동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TCR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놨어요. 또 동쪽으로도 남쪽에서 기차를 타고 금강산역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쭉 통천 원산 거쳐서 함흥 나진 선봉 도만강역 철교 건너서 핫산 블라디보스톡, 그러면 바로 그 기차가 TSR, 소위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모스크바를 거쳐서 뭐 파리, 뭐 암스테르담 다 갈 수 있게 연결을 해놨어요.
연결을 해놨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게 노무현 정부 말년에 시험 운행까지 다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시험 운행을 스톱을 시키는 바람에 지금 그 철기를 못 쓰고 있는데 재작년 4월 17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북쪽의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한테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북쪽의 철도를 연결을 시켜놨으니까 북쪽의 철도, 북쪽 철도의 경의선, 동해선의 북측 구간에 현대화를 좀 해달라. 현대화. KTX. 고속화. 2월 9일 날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여하러 왔던 김여정, 김영남 일행이 KTX를 타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북한 철도는 사실은 노반이 약하고 신목도 이제 노후하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레일 길도 짧고 해서 이게 속도를 많이 내면은 높이 내면은 탈선합니다. 그 평균 시속 40km로밖에 못 가요. 개성 평양이 한 162km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 개성에서 평양까지 기차 타고 가려면 4시간 걸립니다. 160km 같으면 우리 같으면 KTX 같으면 1시간이에요. 응? 1시간이라고요. 서울에서 익산 그 한 6, 70km 될 거예요. 1시간 5분에 가요. 그 중간에 여러 군데 서기 때문에 1시간 5분이지 논스톱으로 가면은 그냥 뭐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문 대통령이 작년 개막식 때 평통 자문회의 개막식 때 19기 출범식 때 2032 그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주최를 하는데 평통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하려면 서울과 평양 사이에 선수 수송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공동 개최니까 서울서도 경기를 하고 평양서도 경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 평양 간에 지금 4시간씩 지금 상태로 오면 4시간 그 절길로 다니면 4시간 걸리는데 그다음에 또 고속도로라는 것도 자동차로 가도 그 전에 2007년에 10월 달 14정상회담 때 한번 가보니까 그것도 역시 한 4시간 걸려요. 노반이 좋지를 않고 군데군데 파인 군데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도 이제 새로 아스팔트 포장을 깨끗하게 해서 100km, 120km 달릴 수 있도록 하면은 금방 1시간 이내에 갈 수가 있죠. 고속철로 가면 더더구나 빨리 선수를 수송할 수 있어가지고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런 공사 같은 걸 하려면은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북쪽 구간을 해주면서 우리가 지금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주최해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리면서 동시에 북한 경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자고 그걸 하자는 건데 아마 그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따르게 되는 경제적 효과는 북측 구간보다는 남측에서 훨씬 더 많이 거두게 될 거예요. 경제가 살아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죠. 앞으로 한 10여 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투자를 퍼주기로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돈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면은 그 수익이 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좋지 않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일본이 조선조 말에 우리의 여러 가지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뺏어간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이 신경 쓴 것이 자기네 돈으로 인천에서 서울까지 기찻길로 온 겁니다. 경의선입니다. 경인선. 배로 인천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한성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한국의 일체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는 참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것이 아픈 역사가 됐지만 철길을 연결한다는 것은 경제를 연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물류를 연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 방법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뭐랄까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고 정부가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그 경제적으로 그렇게 KTX 같은 것이 연결이 되고 서울 평양에 1시간밖에 안 걸리고 금강산 가는 것도 강원도 쪽에서 출발해서 사실 그 군사 분계선 넘어서면은 뭐 철길로 기차로 가면은 현실적으로 한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네. 강릉쯤에서 그냥 고속철로 쭉 올라가면은 금강산 청년역이라는 데가 이제 금강산 구경할 수 있는 여기 지역의 이제 그 기차역인데, 그러니까 버스로 좀 댕기지만은 처음에는 배로 시작을 했고 버스로 댕기다가 그 끊어졌는데 이제 기차 여행까지 할 수 있게 되면 그대로 이해하면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거죠. 이런 걸 하는데 우리 돈을 들이는 것이 조금 더 값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TKR과 TKR 그러니까 한국 그래요?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네. 이 얘기를 빨리빨리. 그러니까 TKR을 그 TSR, TCR은 이제 중국 횡단 철도입니다. 연결을 시키면은 물류병이 유럽까지 수출하는데 배로 돌아서 부산에서 짐을 실어가지고 빙 남태평양이 아니라 인도양을 거쳐서 남중국해 인도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로 해서 지중해로 해가지고 무슨 뭐 파리나 나폴리로 마르세유나 나폴리로 들어가는 거나 또는 다시 또 스페인 쪽으로 돌아서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시간에 훨씬 많은 양을 싣고 경제 교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초기에 그 계산할 때는 물류비가 최소한 3분의 1은 전략이 된다. 이게 배로 무역할 때보다도 훨씬 물류비가 전략이 되니까 그만큼 원가가 싸지는 셈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물건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통일 이전에 벌써 그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평화공동체만 만들어도 남과 북이 피차 거두는 이 경제적 이득이 엄청나게 크고,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선 결론을 내놓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해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교류협력, 남북연합, 통일 이런 3단계를 설정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교류협력이라는 건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뜻이었고, 경제공동체를 통해서 남북연합은 이제 평화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용어를 바꾼 겁니다. 남북연합까지 갔다가 통일로 가자고 그랬는데 일단은 통일 쪽은 좀 접어놔야 되겠다. 남북연합까지만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걸 남북연합이라고 하면은 또 좀 빨리 이해가 안 되니까 평화공동체라고 이름을 좀 바꾸자. 그리고 경제공동체는 그대로 놔두고 그 앞에다가 우리가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자주 지금 발생할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지금 생명공동체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방역협력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의료협력, 저쪽에 의료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우리 뭐 웬만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일단 이게 수액 주사부터 꽂잖아요. 우리 그게 참 차고 넘치지만은 그것도 못 만들어요. 주사기도 시동치가 않아요. 삶았어야 됩니다. 우리도 5, 60년대 주사기다 삶았었는데 요즘은 전부 일회용이 돼요. 이게 유생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고, 지금 이번에 그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20일이나 잠적을 했다가 나타나서 지금 이 테이프 카팅을 한 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순천 인비료 공장, 이거 지금 북쪽으로서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 경험으로 비료 회담을 할 때 경험을 보면은 북한 여러 가지 경지 면적으로 봐서 필요한 비료 총량이 한 150만 톤 되는데 북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건 한 30만 톤밖에 안 돼요. 120만 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쌀보다는 비료를 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쌀은 뭐가 치우는 거지만 비료는 10만 톤이 바로 10만 톤을 가지고 농사를 지면은 식량이 30만 톤이 증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0만 톤을 주면은 90만 톤 증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북쪽으로서는 훨씬 그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쌀은 남아도는 걸 주는 거기 때문에 생돈이 안 들어가는데 비료는 그렇게 주려면 별도로 또 재료를 사다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생돈이 들어가는 바람에 남북협력기금에서 그 돈을 쓰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비료는 30만 톤까지만 줬는데 이번에 지금 그걸 만드는 걸 보고 저희 순천 인비료 공장이 지금 생산량이 얼마나 될까? 과거에 30만 톤밖에 생산을 못했는데 잘해야 그저 그 정도 내지는 모자란 양의 120만 톤 중에 잘하면 한 5, 60만 톤 정도 메꾼다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어쨌건 그 비료도 부족하고 농약 공장도 시동치 않고 그럼 비료를 제대로 못 쓰고 농약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수확량은 그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 부족이 돼요. 병충해에 약하고 그다음에 풍수에 약하고 비 안 왔다 오면은 농사 못 짓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비료 농약인데 이걸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그것도 생명공동체 개념 속에 들어간다 이게. 왜 또 퍼주느냐고 하면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대북 지원을 퍼주기라고 하면은 그건 분단 이데올로기예요. 영원히 우리는 뭐 평화공동체도 만들지 말고 경제공동체도 만들지 말고 그냥 서로 적대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자 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결국 남과 북은 그냥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사는 게 좋다. 그 분단을 고착화시키자. 그런 얘기밖에 안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안 도와주고 북한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면은 저쪽이 망할 것인가? 천만에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사람이라는 게 고기를 먹을 수 없으면은 야채로 때우면 되는 거고 새끼를 못 먹게 생겼으면 2끼로 줄여서라도 사는 거고 그걸 또 한 끼 반으로 줄이면서라도 얼마든지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중요한 지금 착각 내지 실수가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저것들은 저 북한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핵도 공짜로 내놓을 거고 미사일도 그냥 내놓을 거다. 매개만 살려만 주시면은 다 하겠습니다. 천만에요. 북한 그렇게 곧 죽어도 그런 식으로 굴복하는 그런 DNA가 없습니다. 그 DNA는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소위 민족주의의 저항성, 식민지 피지배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들은 되게 민족주의 성향이 좀 강한데 우리 일본 얘기만 나오면 거품을 물잖아요. 그게 바로 일본과 관련돼서 국민 정서가 그냥 아주 적대적이 되고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게 그게 우리 민족주의의 저항성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데가 베트남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을 완전히 군사적으로 그 굴복시키려고 몇 년 동안 완전 초토화시키는 폭격을 했지만은 절대로 베트남은 손 안 두고 결국 나중에 미국이 지쳐가지고 손 들고 나갔죠. 손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대북 정책까지 걸어놓은 것이 조금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지만 이 대북 지원을 끊으면은 오히려 통일은 빨라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 남북 간의 불편한 관계, 불안한 관계, 전쟁이 언제 덜지 모른다 하는 그런 관계로 간다.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부자가 옆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가끔 쌀이라도 보내고 뭐 먹을 거라도 보내고 명절 때는 뭘 좀 보내고 하면은 조용히 사는데 쫄쫄 굶게 놔두고 자기들은 매일 고기 굽는 냄새를 풍기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 도둑질이라도 해야죠. 도둑질이라도 들키면 강도로 돌변하는 거고.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기를 쓰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해서 평화공동체에 가입하도록 만들려면은 경제협력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경제협력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생명공동체부터 좀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이 됐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건 또 날씨가 또 추워지면 또 뭐가 또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좀 예견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평화공동체. 그래서 평화공동체까지만 욕심을 내자는 취지에서 어디까지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없던 거예요. 어떻게까지는 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임기 3년이 되면서 평화공동체 개념을 꺼냈어요. 생명공동체하고. 그걸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끝났어요? 응? 오케이. 값진 그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여러 가지 한 7, 8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경제 공동체를 위해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남측의 그 투자 기업들이 어떤 두려움 없이 북한에 투자를 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생산 상황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과 또 연이어서 차라리 이렇게 격차가 큰 상황인데 남북한이 이런 공동체보다는 각자 도생하되 협력을 하는 방안에 그 연방제가 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2개인데 무슨 끊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예. 먼저 질문은 뭐라고 그랬지 질문이? 북한의 안정적인 남측의 기업들이 투자. 두려워하지 않도록 투자 환경. 예, 투자 환경.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예. 툭 하면은 개성공단 문 닫고, 한때는 북한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개성공단을 가지고 좀 폐악질을 많이 부렸어요. 그렇게 오히려 인질 잡힌 것처럼 우리한테 폐악질을 부리는데 뭐로 투자하느냐. 그런 일을 좀 어떻게 분위기부터 만들고 정치적으로라도 합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투자의 정도가 투자가 심화되면은 남북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어설프기 때문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일 때는 그 폐악질을 부릴 수 있지만, 이 관계가 긴밀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남쪽 기업들한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은 우리 경제가 주지 않는다 할 정도로까지 긴밀한 정도가 되면은, 그럼 그다음부터는 아까 질문하신 분이 걱정하는 그런 건 없어져. 그러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절대로 남쪽 기업을 상대로 해서 불안한 상황을 조성하거나 무슨 툭 하면 나가라고 그러고 문을 닫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그런 소위 이 경제협력 관계가 조금이라도 이게 흔들리거나 손상이 되면은 자기네들 북쪽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정도까지 관계가 긴밀해지면 그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퍼져가면서 뭐로 우리가 뭘 보겠다고 그래. 그런데 지금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쪽의 싼 노동력, 임금을 이용해 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국제시장에 다시 내놓으면은 북한은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많이 받아서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우리는 우리 기업들대로 원가가 우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물건의 수출의 원가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물건이라도 디자인 좋지, 그다음에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관계로 그 원가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더구나 아까 잠시 예를 들었지만 남북의 철도 도로가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다 실어서 그냥 바로 유럽 쪽으로 내보낸다. 그렇게 되면은 물류비가 또 전략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돈 벌고, 북쪽은 북쪽대로 사실 또 돈을 더 버는 것이 인건비만 받는 게 아니에요. 김일성 주석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9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하게 돼 있었던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요구할 리스트를 작성을 하다가 7월 8일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서 정상회담 못했는데, 저는 그때 그 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했던,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실무회담을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소련과 수교를 했죠. 90년 9월 달에. 92년 8월 달에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소련,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했을 때 북한이 굉장히 이제 겁을 많이 냈는데, 근데 이제 그 수교를 하면서 우리 쪽에서 이미 이 남북 철도 연결을 해가지고 그 경로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훨씬 수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미 그건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소위 TKR과 TSR의 연결 개념은 그때부터 나오고, 나중에 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철의 실크로드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근데 그 김일성 위원장이, 주석이 세상 뜬 뒤에 나온 북한의 김일성 전집 맨 마지막 권이 아마 46권인가 그럴 텐데, 그게 맨 마지막 글이 있어요. 벨지움 노동당 대표단과의 하신 담화, 뭐 이런 제목의 이 얘기 중에, 남쪽이 중국 소련하고 수교를 하더니 자꾸 철도 연결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통거리만 받아도 양쪽에서 15억 달러씩 나오는데 내가 왜 그걸 안 하겠느냐. 통과료. 인건비 못지않은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과하는 동안에 그 통과료만 받겠어요? 아니, 우스운 얘기로 기차가 잠깐 잠갔을 때 김밥 장사라도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수적인 효과 때문에 북한 경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 통과료를 내고라도 물류비용이 싸지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커지면서 통일 이전에 이미 분담 비용을 줄이고 통일의 편익일 또는 평화의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예요. 통일이라는 말은 이제 말하자면 너무 개념이 크니까 평화라고 봅시다. 평화의 편익이 그냥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보다도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보다 훨씬 많은 이득이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그러니까 저쪽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드는 정도로까지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주목 내지는 조심해야 될 대목은, 이게 남북 경제 교류 협력 투자가 심화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중국이 투자할 겁니다. 일본이 투자할 겁니다. 미국도 들어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자본의 크기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밀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 그들이 대북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남북 경제 협력이 일단 틀이 짜였기 때문에 일단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들어오려면 별도로 프리미엄을 받고 붙여주든지 아니면은 어디까지만 몇 프로까지만 지분의 몇 프로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는 식의 그 어떤 그 협약을 남북이 체결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순서를 뺏기면은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를 못 만든다 이게. 그러니까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회문화 공동체, 평화 공동체로까지 가려면은 쉽게 얘기해서 북중 경제 협력이나 일중 경제 협력, 북중해라. 북중 경제 협력, 일북 경제 협력, 미북 경제 협력이 심화되기 전에 남북 경제 협력이 심화돼야 된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두 번째 질문은 연방제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고 연방제. 다음 질문을 근데 제가 다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할게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사실 남북연합인데 연합이고 그게 평화공동체라는 게 남북연합인데 학문적으로는 국가 형태 중에 연방이 있어요. 연방이 있는데 낮은 단계의 연방이 국가연합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남북연합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게 아주 타이트한 연방은 지금 그거는 지금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타이트한 연방이 되면 국가가 하나 돼야 됩니다. 미국이 연방이에요. 미국이 연방이라고 보니까 미국이 무슨 연방이냐고 고함지는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북한이 연방제 주장하는데 우리가 연방제 동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연방이 왜 나쁩니까? 그랬더니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것은. 미국이 연방입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무슨 연방이냐고 고함질렀던 국회의원이 있어요. 지금은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연방이라는 개념이 높습니다. 연방의 개념이 높고 지금 우리는 연방제 중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더 현실 구체적인 예로는 유럽연합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같은 정도까지만 가자 이거예요. 그건 갈 수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질문은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구은혜 간사님이 평화 공동체를 위한 해외 동포들의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인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질문. 무슨 문제? 평화 공동체를 위해서 해외 동포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이고 거창하네. 해외에 계신 분들도 북쪽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남북 간에 이렇게 경제 협력이라든가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해외 동포들이 거기도 해외 동포 중에도 사업가들이 있잖아요. 또 해외 동포들 중에도 또 여러 가지 인도주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든지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은 북한에 뭐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또 뭐 통역 없이 대화가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해외 동포들도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 생명 공동체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할게요. 그러나 이제 경제 공동체를 만들 때는 남북이 주가 되되 해외 동포들도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데 옆에서 말하자면 장단을 맞추고 거기에 협력을 해 들어가면은 훨씬 그 시너지 효과가 나고 이거 진짜 그 말로 그 쌀을 줄 때 얘기인데 동포가 이게 지금 비바람이 이렇게 몰아치는데 동포가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이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우리 진짜 고맙게 알고 먹고 있수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포이기 때문에 자기들 도와준다. 그러니까 인연보다도 훨씬 동포가 더 소중한 것이다. 남쪽 동포들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은 해외 동포들이 도울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소위 그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신념을 심어주고 또 투자하는 것도 그 남쪽과 협력을 잘하면은 해외 동포들도 북쪽에 투자를 많이 할 거고 해외 동포들이 북쪽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당신들은
사는 게 윤택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그런 활동을 하시면 되죠. 다음 질문은 한기덕 일본 중부협의회장의 질문인데요. 일본? 일본 중부협의회장 한기덕 회장인데요. 아, 나고야? 예. 나고야 회장? 예. 예, 예.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잘 아는 분인데. 아, 미국이 지금 북핵 문제가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개성공단에 뭉칫돈이 들어간다. 인건비가 이제 근데 뭉칫돈도 안 되는 것이 1억 달러도 1년에 1억 달러도 안 가는데 그게 무슨 놈 뭉칫돈입니까? 어? 계산해 볼까요? 문 닫기 직전에 124개 남한 기업이 북쪽 개성공단에서 일하면서 5만 4천 명을 고용했었어요. 5만 4천 명이 기본 월급은 75불 정도 되는데 실제로 잔업하고 또 주말 근무하고 해서 한 100불씩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을 많이 잔업을 하고 휴일 근무를 해서라도 이게 많이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100불 곱하기 5만 4천 원은 540만 달러 아닙니까? 12달 하면 6,480만 달러밖에 안 돼요. 1억 달러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뭉칫돈이라고 해서 못 주겠는데 북한이 미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북한과 관련해서 정보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연결을 시킬지 모르는 좀 섬세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손 큰 사람 조그마한 거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아주 그 손이 아주 섬세한 것까지 잘 나오는데 바느질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미국도 인정하는 바지만은 북한은 이런 민수 부분에서는 돈 버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실제로 군수공업 담당 비서가 지휘하는 군수공업위원회 같은 데서 운영하는 소위 군수공장, 미사일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다른 무기도 만들고 군복도 바느질도 잘하니까 바느질은 나만 못지않게 잘해요. 개성공단이 되게 바느질하는 회사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1년에 10억 달러씩 벌어 쓰고 있다는 것은 미국 의회 보고서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우리 남한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는 쌈짓돈이 주머니돈이고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라는 속담대로 경제가 돌아가지만 북한은 군수경제 따로 민수경제 따로입니다. 민간은 그냥 아등바등해서 간신히 우선 1억 달러도 안 되는 돈 때문에도 그다음에 또 한 개성 금강산 쪽에서도 그것도 한 1억 달러 정도도 안 돼요. 한 기천만 달러 정도. 그것 때문에 남쪽 사람들하고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편 군수공업위원회는 비밀리에 그런 무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미국과 사이 안 좋은 나라들한테만 팔아가지고 10억 달러씩 벌어 쓰고 있다. 근데 그걸로 핵무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개발하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걸 알아요. 근데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게 섞어서 쓴다는 생각만 하고 1억 달러라도 보태지면은 그러면 그만큼 북한한테 말하자면 무기 개발하는데 돈을 보태주는 결과가 된다 하는데 천만에 그런 건 없습니다.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지금 재개 못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유엔 대북 제재 때문인데 유엔 대북 제재에서 예외 조항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거는 풀어주다 하는 결정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거지만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원회가 결정하지만 대북 제재 위원회가 미국 국무부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거 풀어줘 하면은 그럼 분명히 두드린 거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도순 영국협의회장의 질문인데요. 그 지금 생명 공동체로 시작하는 그 첫 단계 방안에 대해서 지금 최근 북한의 그 반응이 우리 그 한국 정부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최근 굉장히 적대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방안에 대해서 그 비공식적으로라도 어떤 북측의 그 반응이 나오는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 대통령이 솔직히 금년 신년도부터 사실은 2019년 한 해 동안은 뭐 미국과 협조해야만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병행 발전시켜야 된다는 철학으로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4.27과 9.19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들을 이행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기 전에라도 남북 관계부터 앞서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보건의료 협력을 하자, 무슨 뭐 개별 관광도 하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일체 지금 반응을 안 보이고 있죠. 다 꼬였어요. 그야말로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판문점에서 만나보고 이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9월 19일 날 평양까지 초청을 해서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하게 만들었는데 보통은 그 원고를 사전 검열을 해요. 환영 만찬에 답사까지도 다 내용 들여다보고 이건 좀 빼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자기네들 좀 곤란한 얘기는 빼달라고. 근데 이번에 그게 없었어요. 없었던 증거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물론 그런 거 없었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 당시에 당장 그 북쪽의 텔레비가 우리 쪽에서 봤나? 하여튼 텔레비에서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문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중간중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인상을 탁 찌푸리고 딱 경청을 하다가 그 대목이 지나가면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러고 다시 또 긴장하고 그것도 풀어지고 그거 보면은 야 이거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오는 거 아닌가 경계를 하는데 다 별일 없이 좋은 얘기가 나가니까 니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믿고는 작년 그러니까 2018년 9.19 때 능라도에서 경기장에서 그랬는데 그 딱 믿고는 작년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조건과 대가 없이 곧바로 재개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남쪽한테 대해서 하는 얘기라 북한 주민들한테 인민들한테 남쪽의 대통령하고 이게 사이가 좋아졌고 그분하고 잘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 이제 금년에 문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살림 좀 좋아질 거고 황해도 살림도 좀 좋아질 거다 하는 식의 소위 그 희망의 메시지였었어요. 근데 그걸 안 했거든. 미국이 너무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합의한 거 이행을 안 하지 않았느냐. 군사훈련도 그렇게 무서운 군사훈련 안 하기로 해놓고 또 비행기가 쫙 떠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설이 나오니까 더 그냥 정찰기들이 많이 뜨고 그러니 북쪽으로서는 그 꼬인 심정이 풀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의 요지는 물밑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좀 화 풀으라는 얘기 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어요. 화 풀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통로는 없느냐 하는 이제 질문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궁금증도. 제가 아는 한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하게 꼬였어요, 지금. 작년 1년 내내 아마 특히 군사 문제에 관해서 금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안 보일 때 한미연합 공중훈련이라는 걸 4월 20일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또 해버렸단 말이에요. 딱 그 기간 중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 원산에 있을 텐데, 그러죠. 그거 끝나고 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안 보인다고 하면서 미군 정찰기들이 그냥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비완 비 같은 무서운 뭐 죽음의 백조라는 그런 비행기들이 그냥 떠가지고 휴전선 북쪽까지는 올라가지 않지만은 그 이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겁을 주니까 이렇게 덩치 큰 놈이 대문 앞에서 그냥 에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허도록 놔둔 남한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미국한테 좀 해도 미국은 자기네 프레임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쪽의 그런 어떤 꼬인 심정을 풀도록 만드는 데는 미국이 자기 프레임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그 문제를 놓고 좀 설득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좋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남북 물밑 대화보다는 한미 대화를 좀 더 긴밀하게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보태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 얘기만 나오면 일단 우선 첫째 딱 받아 적는 자세로 일을 했어요. 거기서 한국 취급을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 그 일부를 극복하면서 보니까 미국이 이제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대요. 우리가 미국한테 큰 소리 칠 수 있게 됐어요. CNN 텔레비 보다가 놀랐는데 메릴랜드 주가 이제 워싱턴 주변에 있잖아요. 메릴랜드 주지사가 자기 와이프가 자기 부인이 한국계 여자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맨 먼저 진단 키트 50만 개가 왔단 말이에요. 사우스 코리아가 고맙다. 이제 그런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외교관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한테 우리가 하자는 대로 일단 좀 따라와라. 유엔 대북 제재 타령만 하지 말고 일단 그 예외 조항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봐가면서 완전히 풀어놓고 잘 안 되면 다시 스냅백이라고 다시 원상 복구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들은 뭐 미국 그 시민권자들은 지금 평양 갈 수는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못 가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 이외의 국가들은 뭐 관광으로 해서 평양을 북한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이 심정이 꼬인 건 우리도 아는데 그게 한국 정부가 지금 그야말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한미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문 대통령이 잘해보겠다고 그러고 의지를 표현하고 그러면은 좀 믿어봐라 좀. 응? 뭘 어떻게 증명하면은 문 대통령의 말을 이제 말하자면 진정성을 인정하면서 협조적으로 나올 거냐. 그럼 자꾸 와서 좀 촉구하고 설득을 하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풀리겠죠. 해외 그 자문위원들께서는 평양 가실 수 있으면 가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일단 그 기회 있을 때마다 하면은 그게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문 남쪽 대통령의 얘기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진짜 진심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그 의심을 하는 거 아닌가. 아,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저기 들리는 얘기들 보니까 그 해외 동포들이 와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남북 간에 길이 없으니까 좀 그렇게 돌아서라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어떻게 어디까지 제목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값진 강연을 해주신 수석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전 세계에서 바쁘신 가운데 접속하셔서 장시간 시청해 주신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